네, 오늘은 울산광역시 남구 딸동에 있는 뻗디 팔레드시티 2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78.87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23.86평입니다. 현재 49%까지 유찰돼서 1억 9,257만원입니다. 3차 입찰기일은 2024년 10월 2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은 18층 중에 2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2020년 3월 27일로 아직 신축 건물입니다. 이용 상태는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은 주식회사 이스턴건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2022년 12월 19일이고 확정일자는 미상이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이고 월세는 300만원입니다. 한산 보증금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권리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차인은 주식회사 창신Y로 사업자 등록일은 2022년 2월 15일입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이고 월 170만원입니다. 한산 보증금은 1억 9천만원입니다. 역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권리 분석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2명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는 7천만원이고 월세 합계는 47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포의 실평수는 지금 보면은 78.87로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평수가 다른 호실과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주식회사 창신Y 점포는 201호로 78.8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이 나와 있는 2층의 201호와 평수가 같은 거는 건물 면적이 78.87 실평수 23.86평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임차인 주식회사 창신Y의 평수가 78.87제곱미터입니다. 지금 평수로 치면 이 임차인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장에서 직원을 만나 확인해 보니 주식회사 창신Y와 주식회사 이스턴건설이 점유 중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스턴건설은 사업장 주소지가 2층으로 되어 있고 202호도 사용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전입세대 주민등록 일람해보니 전입세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요청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주식회사 창신Y는 사업자 등록이 정정신고일이 2022년 2월 15일이고 주식회사 이스턴건설 2층은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신고일이 2022년 12월 19일이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스턴건설은 권리신고 없어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고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스턴건설의 현황조사 내용 중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등은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근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창신Y에 대해서는 권리신고 없어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임차인 주식회사 창신Y의 현황조사 내용 중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등은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근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 멘트를 보면은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에 배당기일이 지정된다는 것, 그리고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 결정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인도명령 결정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은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자, 2020년 11월 5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신탁재산으로 기속이 되었습니다. 자, 소유자는 주식회사 뻗디 팔레드 시티입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날짜에 역시 2020년 11월 5일에 최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었고 채권 최고액은 13억 2천만 원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로 소멸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소 기준 등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부분, 또 지금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는지, 또 한산 보증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를 모르고는 경매물건의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고,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와 말소 기준 등기를 분명하게 알아야 부동산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는 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자, 6가지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와 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가지의 권리가 해당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등록되었을 때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6가지의 권리가 해당 물건에 모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매 물건은 자, 가압류와 건저당,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만 등록되어 있는 경매 물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가 전부 등록되어 있는 경매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가지 권리만 등록되어 있든 5가지만 등록되어 있든 아니면 6가지의 권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이 등록되는 권리들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냐면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전세권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처럼 이런 집합 건물, 근린 상가 이런 데에 지금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 집합 건물이란 것은 자, 아파트,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근린 상가 이런 데를 지금 집합 건물이라 합니다. 이런 건물이나 아파트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권이 설정될 경우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면 다가구나 주택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집합 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또 그리고 근린 상가 이런 데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아니면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될 경우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전세건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 7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압류, 그리고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런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을 보면서 말소 기준 등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는 지금 살펴보면은 권리가 지금 3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소유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포함되는 권리가 지금 건저당과 임의경매입니다. 그럼 임의경매는 조금 전에 살펴본 7가지의 권리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의경매가. 자, 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 추가되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의경매는 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지금 이 물건의 등기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등기부를 보면은 집합건물은 등기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 말을 줄여서 등기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합건물은 어떤 내용의 부동산을 이야기하냐면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근린 상가, 이런 걸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집합건물은 다른 주택이나 이는 다가구 주택보다 이 표제부하고 여기 지금 등기부 현황이 좀 다릅니다. 일단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표제부가 하나 있고 또 아래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제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합건물은 이렇게 표제부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표제부가 2개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동이 있을 수 있고 110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10동이 있을 수도 있고 310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10동, 그 110동 한 동을 말합니다.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는데 105동에 살고 있으면 105동, 그 한 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서 즉 건물을 표시인데 한 동 건물의 표시. 그러면은 이 105동이면 105동에 지하 1층부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지상 18층까지, 지금 여기 보면은 아파트가 아니고 이 건물은 지금 상가죠. 근린 상가. 그러니까 근린 상가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18층까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동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면적이 녹아 있습니다. 지하 1층은 60.75제곱미터, 지상 1층은 170.236제곱미터, 이렇게 다 평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 동 건물의 지금 표제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또 표제부가 있습니다. 자, 이 표제부는 위에서는 한 동, 그러면은 105동에 자기가 살고 있으면은, 자, 105동 중에서 1001호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301호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301호에 살고 있으면은 자기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아니면은 상가 같으면 영업하고 있는 공간,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이런 공용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자기 영업 장소, 그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 하는데 그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자, 그 전유 부분 면적이 지금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실 면적은 78.87제곱미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지금
한 동을 나타내는 거. 한 동 건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8층까지 면적이 녹아 있고, 자, 여기는 한 동 중에서 자기가 실제 영업하고 있는 장소, 아파트 같으면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 실내 공간, 그 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실제 영업하는 공간이 78.87제곱미터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표제부가 집합건물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각구가 있습니다. 각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열해 놨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래는 이렇게 보면은, 자, 보면은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위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지금 각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누군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각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건물이 최초로 준공이 되고 나면은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2020년 6월 18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이때 소유자는 주식회사 뻗디 팔레드 시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구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관련돼서도 여기 각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이는 부분입니다. 자, 각구에 보면 6번, 순위분 6번에 보면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누가 신청했냐면은, 자, 채권자인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언제냐면은 2023년 10월 5일에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의 8930입니다. 사건 번호가. 그래서 임의경매를 지금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보면은 등기 목적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자, 이 물건에 있는 권리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살펴본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는 지금 6가지, 전세권까지 추가하면은 7가지였습니다. 그럼 먼저 6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압류와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는 6가지 권리가 있을 때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6가지 종류에 여기서 보는 임의경매는, 지금 임의경매는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없는데 왜 말소 기준 등기라고 자꾸 주장을 하냐면은, 자, 등기부를 보면은 이렇게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2023년 10월 5일 날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신청해서 결정 난 것이 바로 왼쪽에 보면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지금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지금 보면은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이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임의경매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가 6가지고 추가되는 게 전세권인데,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은 여기서 종류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종류는 이렇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추가되는 전세권까지 7가지가 있는데, 이는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매물건에서 지금 보면은 3가지 종류가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본 새중앙새마을건구의 건재단과 또 아래에 보면 새중앙새마을건구에서 신청한 임의경매입니다. 그러면 이 2개 중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말소 기준 등기 종류가 결국에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접수일자를 보면은 새중앙새마을건구의 건재당은 접수일자가 왼쪽에 놓아 있습니다. 2020년 1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새중앙새마을건구에서 신청한 임의경매는 2023년 3년 뒤, 지금 건재당보다는 3년 뒤입니다. 2023년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접수일자가 새중앙새마을건구에서 설정한 건재당이 2020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임의경매보다 한 3년보다 더 선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중앙새마을건구의 건재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는데,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는데, 자, 선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하고 후순위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물건에서, 자, 말소 기준 등기가 바로 새중앙새마을건구의 건재당입니다. 날짜가 2020년 11월 5일입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5일보다 더 선순위인 권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고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낙찰 받으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수한 권리를 인수할 권리가 있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권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인 새중앙새마을건구의 건재당보다 선순위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은 2022년 12월 19일이고 그 아래에 있는 사업자 등록은 2022년 2월 15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인 새중앙새마을건구의 접수일자는, 건재당 접수일자는 2020년 1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이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지금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말소 기준 등기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는 이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후순위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보면은 지금 말소 기준 등기인 건재당이 2020년 11월 5일인데 임차인은 둘 다 2022년 12월 달, 아래는 2022년 2월 달입니다. 그리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또 부분은 임차인의 지금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데, 그럼 대항력이 있으려면은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상가 건물이라도 모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그런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는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통령령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은 그러면 얼마인지 그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령, 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벗어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범위는 얼마로 되어 있냐 하면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가 되어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가밀 억제권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6억 9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광역시와 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역 창원, 진주시,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3억 7천만 원 지금 보증금은 한산 보증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이 서울에서도 보면은 한산 보증금이란 내용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보면은 한산 보증금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세가 만약에 300만 원이 있으면은 3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3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보증금이 2억이 있다 쳤을 때, 그러면은 월세가 300만 원이고 그리고 보증금이 2억이면은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3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3억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보증금 2억을 하면은 한산 보증금은 5억이 되는 것입니다. 5억일 때 지금 보면은 서울은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수도권 가밀 억제권요, 부산광역시도 6억 9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으니까 역시 한산 보증금이 5억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와 여기 보면 세종 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성시, 용인시, 김포시 이는 등 같은 경우도 역시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한산한 월세가 300만 원이고 보증금이 2억일 때, 그리고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은 3억이고 보증금 2억하고 합하면은 한산 보증금은 5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도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때문에 역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4번에 있는 그 밖의 지역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같은 경우는 한산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가 300만 원이고 보증금이 5억일 때 한산 보증금이 5억이기 때문에 이때는 창원이나 진주, 거제시 같은 경우는 포함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한산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자, 대항력 부분 지금 보면은 2015년 5월 13일 이전에는 이렇게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원, 뭐 이렇게 수도권 강밀 억제건여금 6억 9천만 원, 강력시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이렇게 대항력을 인정받았는데 2025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 조건은 보증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이 두지 않고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력 발생하는 거죠. 언제부터?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자,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 대항력 부분만 보증금이 지금 조금 전에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데 자, 지금은 만약에 5억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때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5억이라도 대항력 부분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인정해 줄 때 조건이 있는데 주택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는 최장 10년 동안 자, 기존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2018년 10월 15일까지는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 계약이나 갱신 시에 최장 10년 동안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됐다는 거.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은 권리금 보호 해수 기간이 적용되냐면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이렇게 권리금 보호 해수 기간을 규정을 신설해서 보호를 해주게 되었다는 거. 그러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그 기간 안에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고, 그리고 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이내에 3기에 의해서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월세를 연체하면은 결국에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차임 연체액이 상기의 연체액이란 것은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일 경우
그러면은 연속해서 3개월 동안 체납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 아니면은 1월 달에 100만 원 체납하고 3월 달에 또 100만 원 체납하고 10월 달에 또 100만 원 체납해서 3기, 그러니까 300만 원의 금액으로 치면은 300만 원에 대해서 연체액이 있을 때,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알아두시고,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에서 상가 건물에는 자, 공부상의 표시만 돼 있으면은 상가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해당 용도를 보고 상가 건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상가 건물은 등기부 등본이나 아니면은 건축물 대장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지금 현 상태, 해당 용도나 그리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도 공장은 민법에 따라 적용을 받는데 공장을 실제 이런 상가 건물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가 건물로 이용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고, 그래서 아랫부분에 지금 대부분 판례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 같은 경우에 단순히 상품을 제조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공하고 있거나 이럴 때 그는 사실 행위만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고 그때는 민법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공장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는 보관, 제조, 가공,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하는 말하고 있는 그는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자, 공장 같은 경우는 민법 적용을 받지만은 실제 보관이나 상품 보관이나 제조, 가공 행위를 하면서도 그와 함께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은 그럼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자,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를 받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인도받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신청한 그날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는 보면은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냐면은, 자, 사업자 등록일이 2022년 12월 19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자 등록 신청한 그 다음날 0시니까 2022년 12월 20일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 부분에 있는 임차인은 2022년 6월 15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2022년 2월 16일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이 사업자 등록일이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 물건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건저당인데 건저당 설정일은 2020년 1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은 2022년 11월 19일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임차인도 사업자 등록일이 2022년 2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2년이나 후순입니다. 뒤에 사업자 등록일이 늦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자,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조금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임차인의 요 점유와 이렇게 건물을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이걸 지금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 그러면은 그 물건이 그 상가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배당 요구 종결까지 존속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매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배당 요구 종결까지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대항력 유지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새로운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이 물건에 이렇게 보면은 배당 요구 종결일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4일이 배당 요구 종결일입니다. 자, 이렇게 배당 요구 종결일 이내까지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물건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도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로 되어 있어야 되지만은 확정일자도 받아둬야 됩니다. 확정일자도 받지 않으면 또 이 물건에서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일찍 사업자 등록을 해놔야 되지만은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도 여기 나와 있는 배당 요구 종결까지 자기가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증금이 얼마, 임대차 계약서상에 있는 보증금이 얼마라고 배당 요구 종결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대항력이 있을 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여기 이 물건에서는 지금 2024년 1월 4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자기가 다른 곳으로 점유를 이전해 버리면은, 다른 상가로 이전을 한다든지 폐업을 해 버리면은 대항력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은 자기가 대항력이 있다 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거, 배당 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냐, 자기가 점유와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 기준 등기보다 사업자 등록을 빨리 신청해서 자기가 대항력이 있더라도 배당 요구 종결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낙찰을 받기 위해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 물건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도 말소 기준 등기, 이 물건을 치면은 이 물건의 말소 기준 등기는 바로 건재당 아닙니까? 2020년 11월 5일인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임차인처럼 2022년 12월 19일 또 아래에 있는 임차인처럼 2022년 2월 15일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있으려면은 이 임차인의 지금 건재당 설정일이 2020년 11월 5일인데 적어도 2020년 11월 뭐 3일이나 이렇게 더 빨리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는 그러면은 11월 여기서 보면은 건재당이 2020년 11월 5일인데 만약 이 임차인이 2020년 11월 3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은 대항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1월 3일에 자기가 아래에 있는 임차인들 2020년 2020년 11월 3일 아래위로 다 2020년 11월 3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경매 물건이 지금 매각될 때 이 경매 물건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만 이렇게 건재당보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일찍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확정일자도 일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 경매 물건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여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배당 요구 종기일 2024년 1월 4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은 조금 전에 그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 다른 물건이나 채권보다 우선해서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지금 이 경매 물건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냐면은 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대항 요건이 바로 사업자 등록하고 상가 건물을 인도받는 게 대항 요건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인도받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고 자 거기 바로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장한테 가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산보증금이 지역 내 한도 이내에 됩니다. 자 보증금이 한산보증금 지역 기준 한도 내야 이렇게 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한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그래서 한산보증금이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얼마냐면은 이렇게 녹아 있었죠. 서울 같은 경우 9억이고, 자, 창원시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 원 이하다. 한산보증금이. 아래 녹아 있는 한산보증금 계산은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한산보증금이다. 이렇게 해서 창원 같은 경우는 3,700원 이하일 때 보를 받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일 때 이때 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대항 요건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산보증금, 즉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 한산보증금이 지역 내 기준 한도 이내에 이하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도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최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 요건은 어떤 경우를 설명드리냐면은 자, 요게 물건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면은 상가 건물에서 지금 보면은 담보 물건 설정일이 있고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한산보증금으로 해서 이 범위 이내에 들어가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고 그리고 보호법 적용받는 한산보증금이 있는 반면에
소액 보증금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또 이 한산보증금이 여기 정해져 있는 소액보증금,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경우에 이 오른쪽에 있는 최우선 변제액 마침 자기가 후순위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담보물건,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 그럼 이 물건에서는 최선순위가 어떤 거냐면은, 자, 이 물건에서 최선순위는 바로 이 건저당입니다. 그러면 설정일이 언제냐면은 2020년 11월 5일입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2024년 10월 2일이지만은 최선순위 건저당 일자 2020년 11월 5일 기준으로 지금 이 물건에서 최선순위, 이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액을 해준다는 겁니다. 후순위이더라도 임차인이 양력이 없어도 법으로 정해놓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으로 치면은 지금 이 물건의 최선순위 담보물건은 2020년 11월 5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기준 잡아갖고 2020년 이렇게 보면은 자, 이 날짜입니다. 2020년이면 여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 됩니다. 어떤 보증금? 지금 여기 녹아 있는 대로 한산보증금은 역시 조금 전에 올 전세일 경우는 전세보증금, 계약서상에 있는 전세보증금이고, 그리고 월세도 있고 보증금이 있을 때 이럴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한 것이 바로 한산보증금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경매물건에서 지금 최선순위 담보일자는 2020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 잡아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후순위, 자기가 만약에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보증금을 다 날릴 위기에 처해도 최우선 변제 금액은 보호를 해준다는 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잡으면 이 날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보증금이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소액 보증금 이렇게 보증금이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에 들어가야 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고, 그리고 또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가야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보증금 범위는 또 얼마냐면은 서울은 6,500만 원. 6,500만 원 범위에 한산보증금이 들어갈 경우에 그러면 그때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해서 자기가 보증금을 하나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도 이 금액만큼은 낙찰대금에서 건저당보다 더 우선순위로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소액보증금 범위에 서울에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한산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했을 때 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이 나올 때 한산보증금이 그때 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라서 배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더라도 이 매각대금에서는 이 건저당,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보다 더 우선순위로 2,200만 원은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원 같은 경우에 그리 생기면은 창원, 마산, 진주 같은데 거제 같은 경우는 자 한산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이때 그러면은 소액 보증금은 얼마 범위에 들어가냐면 한산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그러면은 자기가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서 보증금 배당을 10원도 못 받을 상황에 처했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정도는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보다 더 우선순위로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한산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그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원지역, 진주지역, 거제지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산 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자 3천만 원 이하로 갔을 때 이 지역에서는 소액 보증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로 넣을 경우에 이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가 돼 가지고 10원도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이라도 이렇게 보증금이 한산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한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 후순위라도 이 1,000만 원까지는 매각대금에서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을 해주는 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 보면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임차인을 그럼 뭐 대항력이 없는 상태인데 자 보면은 이 임차인은 지금 보면은 울산광역시입니다. 자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 물건의 임차인의 지금 최우선 담보 물건이 2020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자, 이 날짜입니다. 2019년 4월 2일부터 오늘 9월 14일이죠. 9월 14일까지 자, 이 보면은 울산광역시 지금 보면은 자, 강력시민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보니까. 자, 얘는 부산광역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나머지 광역시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울산광역시는 한산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임차인 2명을 한번 살펴보면은, 임차인 보증금이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5천만 원 곱하기 300만 원 하면 아예 3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3억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 더하면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밑에 계산되어 있는 대로 한산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이면은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5억 4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산 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일 때 1,3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후순위이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건저당보다 더 우선순위로 배당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임차인이 지금 보면은 한산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받습니다.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데 소액 보증금 범위가
한산보증금으로 계산해가지고 3,800만 원 이하로 놓았을 때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보증금을 경매물건에서 다른 담보물건보다 건저당보다 더 우선순위로 1,3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데 그것이 한산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일 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면은 임차인은 한산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임차인도 보면은 자,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17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2천만 원 하면은 월세에서 170만 원 곱하기 100원 하면 1억 7천만 원입니다. 1억 7천만 원에서 보증금 2천만 원 더하면 한산보증금 1억 9천만 원입니다. 1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울산광역시에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1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산보증금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임차인의 후순위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면은 자, 여기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으려면은 울산광역시 같은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범위가 3,800만 원입니다. 3,800만 원인데 계약서상에 있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한산보증금을 해서 3,800만 원이 나왔을 때 이하로 나왔을 때 1,300만 원까지는 다른 담보물건 건저당보다 더 우선순위로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임차인 두 번째 임차인도 역시 한산보증금이 1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3,700만 원, 3,800만 원부터 한참 많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도 최우선 변제 금액도 못 받는 임차인입니다. 이 지금 두 사람 다. 그래서 이 임차인들은 전혀 지금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대항력도 없는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의 임차인이 지금 보면은 이 경매 물건의 건물 면적은 78.87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 있는 임차인이 보면은 78.87입니다. 근데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 17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매가 언제 들어갔냐면은 2023년 10월 5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10월 5일이면 9월 달이니까 지금 한 12개월 지금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10개월이면은 월세를 만약에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안 낸다 쳤을 때 그러면은 1,700만 원이고 그 보증금은 다 공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조금 남은 것입니다. 12개월까지니까. 그래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2천만 원 걸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손해를 이제 그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 임차인도 그리 손해 보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자기가 월세가 170만 원이니까 12개월 정도 만약에 이번에 10월 2일에 낙찰이 된다 해도 한 달 정도 있다가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 보증금 2천만 원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월세가 미납됐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도 여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계약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사업자 등록을 2022년 2월 15일에 했으면은 지금 2023년, 2024년 2년 한 보면은 7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2년 7개월 정도 지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낙찰자하고 잘 협의가 되면은 계속 이 금액으로 이 월세하고 보증금을 다시 걸고 계약하면서 상주해서 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입찰표를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예상 배당표에서 보면 인수받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임차인은 다 보면은 계약이 소멸되고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권리분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결국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양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수받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동일번지 매각 물건에서 또 거래된 것이 매각된 것이 있는지 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자, 이 건물이 보면은 2018년도에 지금 했고 사용 승인이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년밖에 지금 안 된 신축 건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름없죠. 거의 뭐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49%까지 유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1억 9,200만 원이 지금 이 정도 2천만 원에 170만 원. 이 정도의 낙찰 받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한 1억 9천만 원 정도의 낙찰 받으면은 이 임차인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 2천만 원에 170만 원. 한 번 더 유찰되기를 바라는 게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근데 신축 건물인데 지금 4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그리고 2층이고 이 건물 층수는 18층 중에 2층입니다. 그럼 세대는 지금 보면은 49세대입니다. 50세대가 안 되네요. 그런 건물이고 지금 걸린 상가 그 오피스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보니까 걸린 상가로 되어 있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1억 9,200 좀 비싼가요? 아직. 근데 임차인에 따라서 이게 이제 2천만 원에 170만 원. 170만 원. 물론 뭐 한 1억 5천에 받으면 큰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금액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물이 지금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1억 9천, 2억 한 100만 원 정도 우리는 한 2억 100만 원 정도의 낙찰 받는 거로 입찰가를 산정하는 거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2억 100만 원. 자, 우리는 입찰표를 2억 100만 원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위에 이렇게 입찰 기일하고 사건 번호 적는 거, 물건 번호 적는 거는 다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자기 주소는 반드시 우리가 거주지 주소를 적는 것이 아니고 여기 녹아 있는 대로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번호를 적어야 된다. 그리고 자, 입찰 가격은 우리가 2억 100만 원, 2억 100만 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찰가를 2억, 자, 이렇게 우리는 입찰가를 2억 1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자, 보면은 여기 있는 자, 2024년 10월 2일 최저 매각 대금인 1억 9,257만 원의 10%입니다. 자, 이 금액의 10% 이하로 적으면은 입찰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1,925만 7천 원이니 10%입니다. 자,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이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하로 적으면 입찰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30만 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1,930만 원. 우리는 입찰 가격을 자, 1,930만 원. 30만 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자, 입찰 보증금은 자기업 수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업 수피로 제출하고, 입찰자는 자기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가격을 적다 보면은 수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수정해서 바로 거기 입찰 용지에 수정해서 제출하면 입찰 무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길 입찰 용지를 가져와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있는 뻗디 팔레드 시티 2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산정한 입찰가는 2억 100만 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의 입찰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장 활동을 가셔서, 자, 신축 건물이지만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다른 호실, 지금 경매 노원기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호실의 임대상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호실에 있는 부분을 지금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입찰가는 산정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입찰가는 2억 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도 뭐 입찰가를 한번 산정 보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금 보면은 달동에 있는 우리가 나와 있는 물건은 달동의 881-10번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녹아 있는 거 가지고는 좀 보기가 어렵죠. 보니까.
달동의 우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남구 달동, 여기 보면은 도로명으로 보면은 중앙로 158번지, 중앙로 156번지, 156번지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네, 56번 길은 좀 거리가 있네요. (158번) 길은 지금 거래가 신축 건물이 되나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158번 길. 자, 2023년도에 또 보면은 158번 길. 2022년도 2021년도 한번 볼까요? 158번 길. (158번) 길의 거래는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156번 길 거래는 많은데 158번 길에 지금 거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156번 길에 보면은 준주거 지역이고 27.06이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산정한 가격대로 하고, 오늘 우리가 산정한 가격은 2억 100만 원입니다. 2억 100만 원이고, 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의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또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건물은 지금 4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주 신축 건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위에 부동산에 나와 있는 또 가격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우리 임차인이 지금 보면은 2천에 17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계속 유지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큰 수익은 없지만은 손해를 보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입찰가를 2억 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